지금 림프계 공부하고 있었죠. 몇 페이지였냐면은 445쪽입니다. 자, 림프계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하수 배관이죠. 하수 배관과 이제 그 하수 처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했었는데, 그 독소를 제거해주는, 독소라기보다는 병균에 가깝죠. 병균을 이제 제거해주는 처리장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림프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낭콩처럼 생긴 이렇게 그 녹색이라고 했던가 하여간 요런 그런 이렇게 콩알 그 모양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몰려 있는 데가 여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또 그림으로 살펴봤었죠. 네. 경부, 그다음에 겨드랑이, 그다음에 복부 뭐 이런데 주로 몰려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 기관인 림프절을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림프계 전반에 걸쳐 림프관을 따라 흩어져 있는 것이 림프절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콩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낭콩이랑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전 단락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림프관을 통해 이동하는 림프액은 림프절에서 깨끗이 정화가 되죠. 그래서 림프절의 기능은 뭐냐? 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림프액이 깨끗해질까? 글쎄, 림프절에는 복잡한 여과 체계가 있다고 해요. 이 체계는 림프액에 포함된 나쁜 화학 물질과 유기체들을 파악하여 덫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과 체계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자연적으로 깨끗해지는 원리도 이렇게 흙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은 불순물이 거기 남고 물만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여과라고 부르고, 우리가 커피도 여과지라고 하는데 통과시키면은 그 커피 그 찌꺼기는 남고 그 물만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처럼 이렇게 화학 물질들, 그다음에 병균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배수관이라고 할 수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거를 이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덫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가둬두고 깨끗한 림프액만 이렇게 그 흘러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림프액이 결국 다시 혈류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과 체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멋지게 설계되어 있대요. 너무나 복잡한 나머지 어떻게 이 여과 장치가 작동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실제로 어떻게 림프절이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고 싶다면 굉장히 풍부한 화학 지식을 배경으로 쌓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특징들만 설명함으로써 도대체 어떤 일들이 관련되는지만 알려주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를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콩 모양의 기관이고요. 이런 게 이제 목 같은데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겨드랑이 쪽에 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콩 모양의 기관에 이렇게 이 관이라고 해야 되죠? 관이 이렇게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될 특징은 뭐냐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림프액이 들어오는 관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림프관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쵸? 이 그림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네 방향에서 림프액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림프절로. 그리고 여기 이제 종자 중심이라고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장치예요. 여기서 이제 여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과가 된 애를 어떻게 하느냐? 요 하나예요. 요 수출 림프관은 그 림프절에서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 방향에서 들어온 림프액이 여기서
한번 여과를 거친 다음에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 관을 보시면은 이제 일방 흐름 조절 장치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막이 하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갈 수 있는데 역행을 하려고 그런다. 그럼 얘가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네. 걸어서 못 가게 하는. 그래서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그래서 들어온 관으로 다시 나갈 수는 없어요. 들어온 관은 반드시 요 가운데 종자 중심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종자 중심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가 일어난 것만 하나의 관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주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림프절인데 림프절이 하나만 있느냐, 콩 모양의 림프절이 하나만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죠. 그쵸?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에 보면은 또 림프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이제 그 수입 림프관인데 얘도 이렇게 쭉 거꾸로 추적을 하고 가보면은 다른 림프절에 그 수출 림프관일 가능성이 커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저기서 원래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 애들이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다시 여기 거쳐서 여기 거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림프절을 통과한 다음에 그러나 방향은 언제나 하나예요. 그쵸? 예, 네. 궁극적으로 이제 그 깨끗해진 상태에서 혈관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요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림프절에 관하여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특징은 여러 개의 림프관을 통하여 림프액이 들어오지만 단 하나의 림프관을 통하여 림프액이 빠져나간다는 점이에요. 이제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나름대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세포 사이에 체액을 모으는 가느다란 림프관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쵸? 예, 그런 애들이 이제 모여야 되니까 들어오는 관은 많은 거예요. 그러한 림프관들은 어떤 지점에서 커다란 림프관으로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깨끗이 정화된 림프액을 혈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결국 림프절은 여과체계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갈아타는 역처럼 기능하여 거기에 수많은 림프관들이 체액과 함께 모아 커다란 림프관으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퍼져 있던 애들이 이제 그 모이는 그쵸? 예, 그런 어떤 장소로서의 기능도 그 기능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림프절을 함께 모아 유출 림프관은 궁극적으로 또 다른 유입 림프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림프액이 다시 혈류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이상의 림프절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상, 그쵸? 정수 여과돼서 나온 거를 다시 여과시키는 작업이 여러 번 이루어짐으로써 그런 정화 작업을 더 그 높이는 거죠.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림프관 자체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각 림프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판막은 일방 흐름 조절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모든 림프관 전체에 두루 퍼져 있으며 이 장치의 기능은 림프액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곧 심장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에요. 이게 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림프액은 기본적으로 그 심장이라는 펌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네. 근육이 활동할 때 관이 이렇게 쥐어 짜지는 형태로 이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얼마든지 역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림프관 자체도 어때요? 끝이 막혀 있어서 역류가 불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중간중간 요 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열리고 반대 방향으로는 닫히는 막이 있어서 쥐어 짜질 때 압력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근육이 이제 막 움직여요. 그럼 얘도 어때요? 쥐어 짜지면서 여기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쵸? 네, 높아지면 어때요? 이쪽으로는 열려 있으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막 근육의 흐름이 움직임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쥐어 짜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이 판막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림프액이 역류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네. 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쭈쭈바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아, 네. 네, 쭈쭈바 가운데 쭉 짜면 어떻게 돼요? 나오기도 어, 하지만 네, 밑으로도 사실 나가잖아요. 근데 밑이 어때요? 막혀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위로만 나가죠. 네, 그래서 위로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뭐예요? 여기에 이제 근데 여기 이거는 닫혀 있는 관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네, 림프관 그 종말처럼 요 끝쪽에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중간쯤이 이렇게 쥐어 짜지게 되면 얼마든지 역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방 흐름 조절 장치라고 하는 판막이 있어서 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압력이 가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있던 애가 압력을 받아서 안쪽으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관이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갈 때는 얘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앞쪽에 그 가해져서 얘가 역류를 시작한다. 이렇게. 그러면 네, 여기도 같이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닫히겠죠. 그쵸? 아, 예, 그쵸.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림프관이 끝이 막혀 있는 관이어서 압력이 가해져도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항상 한 방향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중간에 다시 한번 구현되는 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요렇게 해서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장 근처까지 거의 왔던 애가 갑자기 뒤로 네, 되돌아갔다가 뭐 이런다던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림프액이 항상 한 방향으로. 그리고 림프가 거꾸로 흐른다면은 이게 되게 사실 심각하죠. 그쵸? 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배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싱크대에서 하수가 역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네, 예.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수도에서 물이 콸콸콸콸 네, 올라오는 거 이거 거의 재앙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요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끝에 관이 막혀 있고 중간에 중간중간에 판막이 있어서 이렇게 쥐어 짜는 형태로 이제 움직일 때 거꾸로 역류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겁니다. 자, 네, 굉장히 놀랍고 정교한 설계 때문에 림프액은 이 흐름 조절 장치를 통과하여 한 방향으로는 흘러갈 수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한번 통과하면은 이제 백이 안 됩니다. 그 네. 결과 림프액은 오직 심장 방향으로만 움직이면서 흘러오던 방향으로 거꾸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이와 유사한 일방 흐름 조절 장치가 정맥에서도 발견이 돼요.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정맥도 비슷한 방향으로 항상 심장을 향해서 피가 나아가도록 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림프절에서 보여주는 정화 능력은 백혈구에서 비롯이 된다고 해요.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여과 기능 말고 여과 기능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애들을 이제 없애주는 역할도 있는데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제 백혈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여과 기능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애들을 남겨두고 깨끗한 림프액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 남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백혈구라고 하는 애가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계에서 발견되는 백혈구를 이제 림프구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 친구가 이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림프구들이 있는데 각 림프구는 림프계 안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요. 그래서 이 림프계 안에 있는 백혈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세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 B세포가 있고요. 그다음 T세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식세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백혈구예요, 다. 백혈구인데 아, 백혈구의 종류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 어디 안에 있냐면은 주로 림프절 안에서 이제 그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뭐 이렇게 병균이나 이런 게 침입했다. 그러면 세포 어디엔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간질액이 그 이렇게 기체 교환을 하고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이제 거기에도 세균이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것들을 우리 몸이 감지를 하게 됩니다. 어디가 이렇게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제 이런 그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종자 중심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기지예요. 기지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요. B세포, T세포, 대식세포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 몸이 인지를 하면은 여기 이제 기지 문이 이렇게 딱 열립니다. 열려서 이제 B세포, T세포, 대식세포를 막 방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혈류에 쫙 공급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그 아까 침입했던 그런 애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그걸 볼게요. 자, B세포는 특정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고요. T세포는 직접적으로 미생물을 공격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B세포와 T세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B세포는 먼 거리에서 적에게 화살을 쏘는 궁수,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자면은 침입자 미생물이 적이라고 생각하면은 B세포는 화살을 쏴서 그것을 없애는 친구고요. B세포는 적군과 직접 맞붙어 싸우는 검투사예요. 얘는 검을 싸워서 그 무찌르는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백혈구는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는 우리 전쟁터에서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은 함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 걸리면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그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뭐 요런 친구입니다. 얘는 그렇게 싸우는 애예요. 대식세포는 이제 그 박테리아 같은 애가 있으면은 이제 그 자기를 이렇게 마치 아메바가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넓혀가지고 그거를 자기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원으로 그 어떤 공급원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침입한 그런 이제 그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친구가 대식세포가 되는 거고 이제 그 B세포는 이제 항체라고 하는 화살을 막 만들어내서 이제 그 항원 물질이라고 해야겠죠. 항원 물질을 막 파괴하는 친구. 그리고 T세포는 이제 뭐예요? 직접, 그쵸? 칼을 꺼내가지고 얘는 그러니까 뭐 가위 같은 거 갖고 다니다가 그런 거 이제 보이면 막 잘라내는 그런 걸로 아마 싸우는 친구가 될 거예요. 네. 자, 림프절은 갈아타는 역인 동시에 역과 중심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백혈구에게 보급기지로 기능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쫙쫙 그쵸? 전방 투입 그쵸?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몸 전체를 두루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감염이 림프절을 통하여 감지되면 그쵸? 종자 중심에서 림프구를 방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림프절을 통해서 감지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감염된 그쵸? 그런 애들이 이제 그 림프절로 이렇게 흘러들 거 아니에요. 그쵸?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이제 이렇게 그 오면은 가장 전방에 있는 이제 그런 림프절이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싸우고 그리고 그런 이제 것을 통해서 이제 몸이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종자 중심에서 그쵸?
요런 림프구들이 이제 막 방출이 되기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림프절을 통하여 감지되면 종자 중심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그 보급 기지예요. 종자 중심에서 림프구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성장하여 그 가운데 일부가 림프절에 남아 감염균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자 중심에서 림프구를 방출을 시키면은 이제 거기서 세포들이 막 성장해서 일부는 뭐예요? 이제 혈류를 타고 그쵸? 또 싸우러 가기도 하고 일부는 어때요? 그냥 림프절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가 침입했다라고 이제 인지한 림프절 거기에서도 뭐 열심히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싸우게 되고요. 그러나 다른 세포들은 혈류를 통하여 운반되어 감염원으로 직접 이동함으로써 거기에서 감염원을 파괴하게 됩니다. 감염이 일어났는데 그게 림프절이 어떻게 감지할까? 그쵸? 그게 이제 림프절에 남아서 감염균과 맞서 싸운다. 라는 거는 결국 그 감염원이 림프절까지 이동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작돼서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림프절이라고 하는 보급 기지도 방어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출격을 해서 결국 그것이 시작된 그것까지 이제 혈류를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제 해결하는 이제 요런 그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고 요 책이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쵸? 설명이 약간 조금 이제 복잡해서 선생님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단 어떤 림프구가 신체 조직에 있는 감염원과 싸우기 위하여 혈액을 떠납니다. 그것은 더는 림프구라고 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액을 떠나면 혈액으로겠죠, 그쵸? 혈액으로 이제 그 합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림프구라고 불리지 않고 이때부터는 혈장세포라고 부르게 돼요. 혈관 속에 있는 모든 림프구가 림프절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관에 있는 백혈구가 모두 다 림프절에서 출격한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림프절에서도 이제 그것을 인지해서 이 백혈구들을 출동을 시키지만 림프절 말고도 다른 데서도 똑같은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림프구는 비장, 편도선, 흉선 등에서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처럼 림프절은 백혈구의 여러 가지 원천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백혈구가 공급이 돼서 그 감염원들과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몸의 림프계에서 가장 멋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쌓아온 감염균들을 기억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면역성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 그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알아봤던 질병은 그 다음에 다시 걸리면 어때요? 훨씬 그 덜하죠. 그쵸? 덜하고 증상이 덜하고 쉽게 이겨내잖아요. 그게 바로 요 현상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계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중 하나가 비세포인데요. 이 비세포의 특징 때문에 요게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비세포는 특정한 감염과 싸우는 항체를 만들어내는데요. 비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낼 때 그와 더불어 기억용 B세포 역시도 함께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림프절에서 이제 그거를 캐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 말했던 이제 백혈구들 방출이 되죠. 그 중에서 이제 B세포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그 침입한 애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막 만들어내는데 항체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음에 침입할 것에 대비해서
이런 애가 침입했다라는 것들을 기록한 세포도 역시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수업한 그 수업 자료를 저장 눌러 놓으면은 기억용 그 뭐냐 그 데이터가 요 하드디스크에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예, 그런 네. 것처럼 요 그 B세포에서도 비슷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얘는 뭐예요? 다음에 그 같은 종류의 병원균이나 그 계열의 병원균이 침입을 하면은 그 기억용 B세포를 활용해서 바로 항체를 바로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네. 빠르게. 그렇게 해서 증상이 훨씬 덜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겨울에 감기 한번 앓게 되면은 겨울 내내 같은 증상으로는 거의 고생 안 하죠. 그쵸? 예, 네. 그런 게 이제 요런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러한 기억 세포들은 동일한 감염균이 감지되는 순간에 동일한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게 돼요. 이로 인해 우리 몸이 다시 공격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신속하게 림프계에서 대처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림프계에서 이전의 감염균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과 가운데 하나인 백신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신이라고 할 때 백신이 뭘 활용하느냐라고 하냐면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특히 B세포가 예전에 침입했던 그 균들의 종류를 그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실제 그 침입했을 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용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러면은 그 질병에 걸리기 전에 그러한 환경을 미리 만들어줘서 훈련을 시켜 놓으면은 실제 그런 그 질병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곧바로 대응을 해서 물리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백신의 기초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우리 몸 안에 그러면 어떻게 먼저 그 감염균에 대한 그 환경 기억을 만들어 줄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항체 생산을 촉진하는 약화된 또는 활동하지 않은 형태의 병원균을 우리 몸속에 미리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예요? 굉장히 가볍게, 그쵸? 마치 우리가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균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미리 B세포가 이제 그 트레이닝을 끝내 놓은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예요? 병균이 침입하면은 곧장 대응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제압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이제 백신입니다. 근데 이 백신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병원균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얘가 변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기억을 해놨는데 그 특히 이제 감기 그를 왜 백신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냐라고 하냐면은 감기는 그 변종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예, 그래서 백신을 맞춰서 뭐 대응을 해보자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독감 백신도 그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그 대충 한 몇 개월 전에 요번 겨울에는 요러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요. 아, 네. 예, 그래서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유력군을 뽑은 다음에 그 균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이제 미리 그 접종을 시킵니다. 근데 그 예측이 틀려요. 틀리면은 그거 맞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 예측이 틀리게 되면은 정작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은 다 걸리고 똑같이 아프고 예,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독감 말고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백신이 이제 없는 경우가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병원균도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그쵸? 저기 아, 뻔히 그 뭐냐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데 돌격 앞으로 해봐야 뭐예요? 자기만 다 죽는 거죠. 네, 그쵸?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백신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이제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 잘 효과를 발휘하는 그 균이 뭐냐? 변이가 훨씬 덜하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우리 몸에서 그 기억하는 그런 어떤 그 효과가 긴, 그게 굉장히 장기간 유지되는 그런 어떤 균들에 대해서는 백신이 효과를 많이 잘 발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 간염 백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하고 한 몇 년 뒤에 추가 접종 한 번 하면은 평생 동안 안 맞아도 돼요. 네, 그 항체가 그렇게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아까 말했던 뭐 독감 백신 같은 거는 뭐예요? 겨울철 오면은 우리 노인분들 뭐 보건소 같은 데 가서 미리 맞으십시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천연두 같은 거 이제 없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적합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백신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질병으로부터 일부 이제 그 사람을 구해내는데 도움을 줬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백신이 만병통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한 네, 특징 때문에 그쵸? 네, 병원균들도 굉장히 잘 바뀐다는 거죠. 그쵸? 네, 다양하게 바뀌고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러기 때문에 백신으로 그거를 대응한다는 거는 다 대응해서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그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뭐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고 났더니 이미 유행 다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백신이 맞는 키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축적된 연구가 사실 별로 없다는 것도 우리가 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짧아요, 생각보다. 그쵸? 네,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천연도만 해도 우리가 1900년대, 1800년대만 해도 여전히 그 무서운 질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앓고 나면은 여기 곰보딱지 생기고 근데 그게 비로소 없어지는 게 1900년대 들어가야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옛날에 그 호환 마마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다라고 하는데 호환이 바로 호랑이가 사람 잡아가는 거, 마마가 바로 천연두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가 호환 마마였는데 그 마마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의 그런 어떤 걸로 잘 그래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병이어서 그걸로 퇴치가 가능했지만 다른 질병은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마마를 이렇게 해서 퇴치했으니까 또 백신을 가지고 잘 이렇게 활용해서 다른 질병들도 다 이겨보자. 이제 이렇게 가면은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백신을 엄청나게 많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백신 맞고 저 백신 맞고 뭐 이거 네, 맞고 저거 맞고 겹쳐 맞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부작용이 올지는 누구도 사실 그 연구해보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신이 뭐든지 그냥 좋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백신이 하나 요즘에 개발됐잖아요. mRNA 백신이라고. 그거는 왜 개발됐냐면은 이제 방금 말했던 부분에 대한 그 단점을 우리가 좀 극복해 보자고 사실 그 개발이 된 겁니다. 빨리빨리 막 바뀌잖아요. 그쵸? 그 병원균도 유행하는 게.
그러니까 mRNA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이러이러한 형태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하는 지시서가 mRNA예요. 그러니까 네, 그 mRNA를는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편집 기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이제 쉽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항원에 해당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mRNA 지시서를 우리 몸에다 넣어주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거를 합성해서 막 만들어내면은 마치 백신을 맞은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면 뭐예요? 어떤 균을 하나 포획을 해가지고 그거를 약화시키고 어, 겨우 안전성을 담보할 때쯤 되면 이미 그 뭐냐 그 유행 끝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유행한다 그럼 바로 어때요? mRNA 지도 쫙 해가지고 그거 몸에다 탁 넣어주면 바로 그쵸? 몸에서 네, 항체 만들어내서 그것과 싸워 이겨가면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감기나 이런 것들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mRNA 백신을 이제 찬성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mRNA 백신에 대한 그런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있냐는 거죠. 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잘 작동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오작동을 할 것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파장,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코로나 사태 때 막 mRNA 백신 맞아라 안전하다 막 이랬는데 1, 2년 뒤에 mRNA 백신에 대한 오작동에 대한 연구가 또 나와요. 예. 네, 그거 오작동하면은 만들어내는 세포가 거의 암세포에 가까운 수준의 세포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케이스가 또 보고되고 이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만능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는 그 입증된 그런 어떤 균류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효용성, 리스크보다는 효용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면 맞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막 여러 개 막 겹쳐 맞고 그리고 뭐 mRNA 백신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강제가 들어가거든요. 증강제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 소량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별로 안 좋은 물질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또 많이 맞았을 때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독성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사람마다 또 달라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쵸? 그래서 예를 결핵 백신 같은 거 있잖아요. BCG, 그쵸? 네, 예, 결핵 한번 걸리면 엄청 치명적인 거 아시죠? 그쵸? 예, 네, 그에 반해서 결핵은 한번 맞으면은 평생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핵 백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그리고 또 결핵 백신은 또 전통적 백신이에요. mRNA 백신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이렇게 보시고 효용성과 리스크들을 잘 비교를 해서 이거는 맞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다라고 하면 맞으시면 되고요. 아, 네, 이거는 뭐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없고 뭐 이런저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리스크가 훨씬 더 클 것 같다. 네, 그리고 이게 개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그쵸 한꺼번에 어린 나이에 성장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는 역사가 짧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맞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맞으셔도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백신 정책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이렇게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개인의 선택에 놔둬야 되는데 백신 패스 이런 거 그때 시행해가지고 그 백신 안 맞으면 뭐요? 저기 뭐, 뭐, 저 네. 식당도 못 가게 하고, 그쵸? 막 예배도 네. 못 드리게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한 게 이게 진짜 그 문제가 좀 사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예, 그런 식의 정책은 개인의 그쵸? 예, 그 건강에 대한 선택권을 사실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나친 백신 괴담도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되고 또 지나친 백신 찬성 있잖아요. 예, 네. 이것도 경계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백신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압력과 제약을 가리는 그 제약을 가하는 거 예,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같이 예, 알아두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